한밤중 외딴 시골 마을의 작은 구멍가게. 평소와 다르지 않은 조용한 밤이었지만 그 고요함 너머에서 묘하게 불길한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어둠을 천천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날 3명의 남자가 이곳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그냥 늙은 노인이 지키는 허름한 가게였을 뿐이었죠. 쉽게 털고 도망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런 장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노인이 한때 전장에서 그림자, 유령, 추적할 수 없는 사냥꾼이라 불렸던 존재였다는 걸. 그 세 남자가 가게 문을 밀어젖힌 순간 40년 동안 봉인된 기억이, 잠들어 있던 본능이,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과 배신, 은폐된 진실까지 마치 폭발하듯 다시 깨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강도를 물리친 노인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이건 40년 전 전쟁의 한복판에서 시작된 배신과 침묵 그리고 복수로 이어지는 아주 긴 여정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워졌다고 믿었던 비밀, 누군가에게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과거, 그리고 한 남자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마지막 약속이 오늘 이 순간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깊고 더 진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둠 속에서 깨어난 한 남자의 40년 묵은 진실과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차갑고도 뜨거운 복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오래된 국도, 역, 사람들에게조차 잊혀진 작은 마을. 그 마을 초입에는 한눈에 봐도 오래된 간판 하나가 삐걱거리며 매달려 있습니다. 낡은 목재에 바람이 스칠 때마다 끼익하고 울어대는 그 소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의 오랜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별것 없어 보이는 작은 구멍가게 하나. 이 가게가 이 마을의 거의 유일한 불빛이자 밤에 사람 소리가 나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올해 72, 윤석재. 키도 크지 않고 구부정한 어깨에 느릿한 걸음. 누가 봐도 그냥 소박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매서움이 스쳐 지나가며 마을 사람들을 멈칫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 보면 따뜻하기도 날카롭기도 한 묘한 기운이 느껴졌죠. 저분은 젊었을 때 대체 무슨 일을 하셨던 걸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이런 소문이 돌았지만 정작 석재는 언제나 미소만 지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과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는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석재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올릴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 먼지를 털 때 코끝에 스치는 오래된 종이 냄새, 진열대 위에 작은 물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가벼운 딸깍거림. 어떤 날은 이 소리들이 참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작은 증거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이 모든 익숙한 소리들이 이상하게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그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감각.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느끼지 못할, 하지만 전장에서 수없이 죽음과 맞닿았던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위험의 냄새였습니다.
석재는 고개를 돌려 가게 앞 골목을 바라보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빛을 잃어가는 중이었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고요. 아무도 없는데도 그는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오래된 습관, 먼저 알아차리면 먼저 살아남는다. 그 습관이 다시 그의 몸 깊은 곳에서 깨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시간은 평온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김치를 가져오며 요즘 강도 많다더라 하고 걱정했고, 바로 옆집 아저씨는 담배 한 갑을 사며 석재 형님, 요새 밤 늦게까지 가게 하지 마요. 위험하다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석재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 말은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말일 뿐, 정작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석재는 가게 뒷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겉면이 갈라질 만큼 오래되었고 모서리는 마치 오랜 전쟁을 치르고 온 듯 군데군데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쓸어내자 검은색의 원형 자국 하나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문양은 군대에서 특정 임무를 맡았던 자들만 사용하는 비밀 부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석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군번줄, 빛바랜 사진,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작전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쳐 숨기려 했던,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했던 그의 진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는 군번줄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차갑고 거친 금속의 감촉은 마치 40년 전 뜨겁고 습한 정글에서 느꼈던 공기와 동료들의 숨결을 그대로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헬기 프로펠러의 빠른 회전 소리, 우거진 숲을 헤치던 소리, 뒤에서 들려오던 총성과 비명이 귀 안쪽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의 손이 자신의 손에서 서서히 미끄러져 내리던 순간,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석재는 군번줄을 살며시 놓고 상자를 덮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그만 잊자. 하지만 그의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몸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려는 것처럼.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가게 앞에 낯선 자동차가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반쯤 가린 그들은 일부러 시선을 피한 채 가게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니면 누군가를 관찰하는 사람처럼. 석재는 책상 위의 계산기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조금 전 느꼈던 불길함이 이번엔 더 강하고 분명하게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골을 따라 식은땀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만이 가진 그 특유의 무표정한 침착함이었습니다. 문이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금속이 살짝 긁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파고들었고 잠시 후 누군가가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휙 들어오며 가게 안의 종이가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윤석재. 석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40년 동안 봉인했던 과거가
마침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밖에서 들어온 찬 공기가 가게 안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이었지만 그 바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몽이 현실로 걸어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었죠. 문 앞에 서 있는 세 남자는 가게의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어깨가 이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검은 후드를 눌러 쓴 채 눈동자만 번뜩이며 가게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자. 그는 말없이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내렸습니다. 왜 문을 잠그는 거지? 단순한 강도라면 내릴 필요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걸 석재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남자들은 천천히 걸어 들어와 계산대 앞에 서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석재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재 맞지? 그들은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이들인데도 그의 본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석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계산대 아래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아래엔 오래전에 설치해 두었던 비상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마저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남자들이 비상벨보다 더 빨리 움직일 것이라는 걸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남자가 가게 내부를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전설의 윤석재가 숨어 지낸 곳이라고? 웃기지도 않네. 딱 봐도 그냥 늙고 망가진 노인네 같은데. 그 말에 옆에 남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재의 눈빛이 아주 잠시 칼날처럼 차갑고 무표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전장에서 살기 위해 수백 번을 반복해온 죽음과 생존의 기로를 직면한 자의 것.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직감이 예민한 첫 번째 남자는 그 찰나의 표정을 보고 이상하게 숨을 삼켰습니다. 잠시 뒤 리더처럼 보이는 첫 번째 남자가 책상 위에 있는 담배를 하나 꺼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단순한 강도가 아니야. 말할 게 있으니까. 괜히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 석재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투, 시선, 움직임. 모든 것이 경고가 아니라 확인을 위해 온 사람들의 것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남자가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석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도 참 놀랐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린 듯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석재의 귀 안쪽에서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오래전 그를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또 누군가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불편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석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지? 세 남자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빨리 본론에 들어오는 노인에게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 노인이 그저 평범한 가게 주인이 아님을 이제서야 직감한 것처럼요. 두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몰라도 돼. 그냥 우리한테 조용히 따라와. 그 순간 첫 번째 남자가 책상 위에 놓인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 끝이 가게에 희미한 불빛을 받아 위험한 반짝임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칼 끝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석재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전쟁의 그림자. 칼이 움직이려는 순간 석재의 몸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의 동작은 늙은이가 낼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 칼을 잡으려던 남자의 손목이 꺾이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불과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칼은 남자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남자의 팔은 부자연스럽게 꺾인 상태로 뒤틀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석재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훈련된 표정만을 띠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놀랍게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늙은 놈 뭐야?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비웃음이 아닌 공포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도 서둘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석재는 이미 그의 앞에 있었고 그의 손목을 비틀어 무릎으로 꺾어버렸습니다. 비명, 그리고 바닥에 쓰러지는 몸. 가게 안은 혼란의 소음으로 가득 찼지만 석재는 단 한 번도 숨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몸에 새겨진 기억, 전장에서 수없이 반복한 움직임, 그리고 죽음의 기척을 먼저 읽고 대응하는 감각. 그 모든 것이 40년 만에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두 명의 남자가 바닥에서 신음했지만 첫 번째 남자만은 여전히 석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역시 맞았어. 우린 너 확인하러 온 거야. 윤석재, 내가 정말 그날 살아남은 그 사람인지. 그 순간 석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날, 그 단어는 40년 동안 봉인된 기억, 그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어둠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마지막으로 석재를 노려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인사 전하라더라. 잠시 정적. 석재의 숨이 멈춘 듯한 순간 남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석재가 평생 잊으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잊히지 않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준호. 바로 그 순간 석재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이름은 40년 전 마지막 임무에서 그와 그의 전우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단 한 명만 살아 돌아왔던 배신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석재의 눈빛은 평생 봉인된 복수의 기운으로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진 전쟁의 문이 지금 다시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전투의 잔흔으로 뒤틀려 있었지만 석재의 시선은 더 이상 강도들이 아니라 단 한 곳, 낡은 나무 상자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가게 뒷방, 어둠 속에서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꺼낼 때마다 석재의 손이 떨리는 그 상자. 그 안에는 그가 오래전 묻어둔 모든 진실과 모든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급히 출동했지만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세 남자는 이미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석재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뜻밖의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노인 혼자서 세 명을 제압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석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갔던 남자가 깨어날 때까지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벌어진 일이 그의 삶에서 별 의미 없는 사소한 순간에 불과한 듯. 한참 뒤 경찰이 남자들을 현행범으로 연행해 나가며 석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이 사람들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석재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수인이었을 뿐이고 진짜 문제는 그들의 뒤에 숨은 이름 이준호였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지자 석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듯 묵직하고 느리게 울렸습니다. 석재는 상자 앞에 서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오래전 부대에서 지급받은 방수 1000조각이 덮여 있었는데 그 천의 색은 세월이 바래 원래 색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천을 걷고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에서 상자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마치 40년 전의 모든 기억을 이 상자 안에서 깨우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군화 냄새, 철의 냄새, 젖은 흙 냄새와 땀의 냄새가 혼합된 특유의 전쟁의 냄새가 그의 얼굴 앞으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누구에게는 불쾌할지 몰라도 석재에게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잊고 지내다 다시 맡은 자신의 오래된 그림자 같은 냄새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번줄, 두 번째는 전우들과 찍은 오래된 사진, 그리고 마지막 철제 클립으로 묶인 군사기록 문서 뭉치. 문서 표지에는 이 문서를 본 적이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 표식은 기록되지 않은 작전을 의미했습니다. 정부에도 남아있지 않고 부대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고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그런 작전들. 그 작전 중 하나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석재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중반의 그와 그의 전우들이 정글 한가운데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사진 맨 오른쪽 해맑게 웃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양태호. 석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태호는 너무나 선명했고 그 웃음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석재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 올라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왜 죽었는지, 그날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석재는 기록 문서를 꺼냈습니다. 문서 제일 위에는 당시 작전의 지휘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중위 이준호. 석재는 악몽처럼 그 이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한쪽 구석에는 연필로 서둘러 써내려간 듯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생존자는 나뿐이다. 그 문장은 작전 종료 후 가장 먼저 제출된 보고서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쓴 사람은 이준호. 그리고 그 보고서는 석재를 포함한 모든 팀원이 전원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석재의 존재 자체가 40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석재는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서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당시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정글 속에서 서로를 등지고 포위망을 구축하던 일, 총성이 울리고 무전기가 끊기고 연락이 닿지 않던 지휘관의 위치, 그리고 결정적인 기억. 태호가 마지막으로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석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던 그 한마디. 석재야, 준호가 우리를 팔았어.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에게는 단 하나의 의문만 남았습니다. 왜 전우를 버리고 혼자 살아 돌아왔는지, 왜 진실을 묻어버렸는지, 그리고 왜 4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다시 자신을 찾게 만든 건지 석재는 상자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조금씩 바닥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억눌러도 억눌러지지 않았던 그 감정. 그리고 그 분노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섬뜩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뒷방의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상자 위를 스쳤습니다. 달빛 아래서 군번줄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석재는 마지막으로 상자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태호야, 이제 알겠다. 왜 그들이 나를 찾기 시작했는지. 손이 상자 위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다시 움직여야 하는지도. 그 순간 4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속 문이 서서히 아주 조용히 열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그에게 돌아가라. 이제 내 차례다. 그날 밤 석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뒷방에서 꺼내놓은 상자는 닫혀 있었지만 그 상자보다 더 무겁고 더 깊은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은 태호가 죽은 날부터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끝내지 못한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폭발하는 분노는 순간적이지만 조용히 타오르는 분노는 사람의 삶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석재는 상자에서 문서 뭉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문서에는 당시 참여한 작전 인원, 이동 경로, 회수 지점 등 세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부분, 지휘관 이준호의 위치만은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휘관 위치, 하이픈 하나가 40년 동안 모든 진실을 숨겨온 거대한 빈칸이었습니다. 석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빈칸 속에서 그날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던 준호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뒤쪽에서 엄호할 테니 너희는 먼저 이동해. 지원이 늦어진다. 계속 전진해. 태호 상태는 어떤가? 걱정 마라. 나도 금방 따라갈 테니. 당시에는 그 말들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하나하나에 의도적인 지연과 멈춤이 있었다는 것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석재는 문서에서 시선을 떼고 오래된 사진 속 태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태호는 석재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마치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따뜻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그날 정글 아래 깊숙한 곳에서 차갑게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준호였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조각들을 맞춰가며 석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석재는 오랜만에 마을을 벗어나 근처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태호의 고향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공동체 센터였습니다. 그곳에는 태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재는 문을 두들기기 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숨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이 장소는 정글 한복판보다 더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나이 든 여성이 조심스럽게 석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가 풍겨왔습니다. 그 순간 석재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딸이었습니다. 눈빛, 인매, 미소의 습관,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전우분이신가요? 그 한마디는 석재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의 딸 양지은은 조용히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고 아늑했으며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태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 찍은 군복 사진, 젊고 강인했던 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말에 석재는 오래된 칼날을 가슴으로 견디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누군가를 지키려다 죽었다.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구를 지키려다요? 석재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그 질문 앞에서 4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이준호라는 이름, 전에도 몇 번 들은 적 있어요. 석재는 몸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저희 가족이 받지 못했거든요. 그 편지가 사라졌다고만 들었어요. 그 말은 석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호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 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지휘관 이준호. 석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건가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석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배신당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석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꾹꾹 눌러온 크고 뜨거운 분노가 더 이상 숨을 곳을 잃고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며 석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이준호,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조직,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바로 그가 완전히 복귀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정적을 깨는 듯 석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너를 죽인 놈들, 이제 내가 찾아간다. 그의 발걸음은 40년 전 정글에서 느꼈던 그 감각과 함께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는 군인의 발걸음처럼 묵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석재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 진실을 아는 자, 그리고 복수를 시작하려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묻혀있던 전우의 그림자가 이제 그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집을 떠난 그날 밤, 석재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누구보다 빠르게 과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의 낡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들르지 않는 곳이었지만 석재에게 이곳은 40년 동안 아무도 찾을 수 없었던 은신처이자 기억의 무덤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자물쇠를 열고 창고 문을 밀어 올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기름 냄새, 철 냄새, 오래된 고무 냄새가 한꺼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들은 마치 잊혀진 한 시대가 천천히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을 주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그가 저녁 후에도 버리지 못했던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쓰던 가방, 녹슨 무전기, 수십 년 전 쓰던 나침반과 야시경, 그리고 철판 같은 강인한 기억들. 석재는 가방을 꺼내고 하나하나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정확했고 마치 오늘을 위해 언제나 준비해온 사람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자 그 안에는 문서와 지도, 녹음기, 그리고 당시 비밀작전에 사용되던 암호 표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준호, 너도 이걸 찾고 있겠지. 40년 전의 작전 기록, 정부도 군도 기록하지 않은 진짜 보고서,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증거는 준호가 이루어온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위험한 정보였습니다. 석재는 그러한 기록들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단순히 육체적 충돌이 아니라 기억과 기록, 정보와 진실의 싸움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석재는 도시 깊숙한 곳의 빌딩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준호가 만들고 이끌고 있는 거대한 안보기업 라인엑스 시큐리티 본사였습니다. 그는 빌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경비들은 바쁘게 순찰하며 기업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단 한 사람이 태호의 죽음, 그날의 배신, 그리고 40년간의 침묵을 방패처럼 숨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준호였습니다. 석재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과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40년 전의 암호 코드가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방식이지만 비밀작전 수행자들 사이에선 아직도 가장 안전한 암호로 여겨지는 코드였습니다. 그 코드를 이용해 석재는 준호의 회사 내부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느렸지만 오류 없이 정확했습니다. 칼을 다루듯 총을 다루듯 그는 키보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준호가 최근 들어 자신을 추적해온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전우가 살아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그 보고를 확인하기 위해 준호는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태호의 남은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석재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태호가 남긴 마지막 편지, 가족에게 가지 못한 이유, 그리고 그 편지가 담고 있던 정보. 그 정보가 준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위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석재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표적을 바라보는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드디어 최고 보안 등급에 해당하는 준호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불법 무기 거래, 해외 비밀작전 조작, 뇌물, 권력자들과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태호가 사망한 작전에 대한 조작된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석재는 이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비인가 접속 감지. 추적이 시작됩니다.
석재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낯선 남자들이 그의 위치로 다가오고 있음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40년 전 정글의 본능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뒷문으로 빠르게 걸어나갔습니다. 도심의 소음,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그 모든 소리가 묘하게 그를 비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노인의 걸음은 그냥 늙고 느려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석재의 걸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 듯 움직였습니다. 추적자들이 몰려오기 전 석재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회의실에서 부하들이 건넨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윤석재, 그 노인이 내 시스템까지 건드렸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시 죽은 게 아니었군.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가 가진 자료를 찾는 게 먼저다. 그 자료는 우리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는 석재가 남긴 흔적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내야지, 석재야. 너도 나도 40년이면 충분하잖아. 새벽. 석재는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몸을 숙여 숨을 골랐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오히려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USB를 꺼내어 상자 위에 조용히 올렸습니다. 그 작은 장치 하나가 그가 기다린 40년의 증거이자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석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태호야, 이제 시작이야. 너를 죽인 놈들, 내 이름을 지우려 했던 놈들,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끌어내릴 거다. 하지만 그가 이를 다짐하던 바로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낮고 묵직한 자동차 엔진음이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 바로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석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예전처럼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왔구나. 그는 절대 도망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남자는 이제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전쟁의 기술이 다시 한번 그의 몸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 뒤편에서 낯익지만 차갑게 변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석재야, 오랜만이군. 그 목소리는 40년 동안 그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사람, 이준호였습니다. 창고 문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 그 차갑고 낮은 울림은 40년 동안 석재를 잠 못 들게 만들었던 그 이름을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석재야, 오랜만이군. 이준호, 40년 전 모두가 죽었다고 보고서에 적어놓고 오직 자신만 살아 돌아간 배신자. 그리고 지금 40년을 지나 다시 이 어둠 속을 찾아온 사내. 창고 안의 공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숨결조차 전쟁의 냉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석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약한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비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정장 차림의 그는 겉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40년 전 정글에서 사람을 버리고 떠나던 그때 그 눈 그대로였습니다.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의 침묵 사이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어. 나도 솔직히 내가 죽은 줄 알았거든. 석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너 때문에 죽었지. 준호의 표정은 단 1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죽었어야 했지. 너도 태호도. 모두.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석재가 마음속에서 쌓아온 의심을 잔인할 만큼 확실하게 증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창고 안을 둘러보며 석재가 모아온 문서와 장비들을 살폈습니다. 역시 넌 그날 이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군. 이런 증거들을 모아놨다니 참 고생 많았다. 석재는 한 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태호의 편지는 어디 있지? 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편지? 그건 내가 처리했지. 그 말 한마디에 석재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태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내게 전해달라 했던 진실, 그걸 내가 없애버렸다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 편지가 세상에 나갔다면 나는 끝이었으니까. 그는 천천히 석재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석재야. 난 그게 궁금했어. 왜 넌 40년 동안 나를 찾지 않았지? 왜 지금이야 나타나는 거지? 내가 두려웠어.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40년 동안 살아남은 자에게 언젠가 복수를 당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석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장치는 준호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 같은 자료가 들어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급격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걸 내놔. 석재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를 무너뜨릴 증거다. 준호는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권총을 꺼내 들어 석재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석재는 그 총을 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전에도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버렸지. 준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1초의 틈은 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석재는 한순간에 몸을 틀어 준호의 손목을 잡아 꺾어버렸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고 준호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40년 전 정글에서 미완성으로 끝났던 마지막 전투를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몸부림쳤지만 석재는 72의 몸으로는 믿을 수 없는 힘과 집중력으로 그를 바닥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석재는 준호의 귀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태호에게 해준 말 똑같이 들어봐. 준호의 호흡이 멈춘 듯 흔들렸습니다. 석재는 USB를 꺼내 준호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숨긴 모든 진실은 이제 세상에 드러난다.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건 내 인생 전부야. 그건 석재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태호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전부였어. 그 찰나 석재는 USB를 꺼내 창고 천장에 설치해둔 소형 송출기에 꽂았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준호의 모든 범죄 기록, 비밀거래,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태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까지 모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송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공포로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쳤어. 내가 뭘 한 짓인지 알아. 세상이다. 석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세상이 다 알게 될 거다. 내가 누군지.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넌 날 죽이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석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죽음은 너무 쉬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너는 내가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끝까지 봐야 해. 준호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처음으로 느끼는 패배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송출을 보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석재는 조용히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이제 됐다. 며칠 뒤 석재는 태호의 딸 지은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묻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석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란색으로 바른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짧지만 진실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아빠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다친 상처가 숨을 내쉬는 듯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석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원망했을까요? 석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희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걱정만 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석재는 산길을 따라 조용히 걸어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호의 군번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태호야, 이제 편히 쉬어라. 그는 군번줄과 편지 사본을 작은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흙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치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전우가 마지막으로 건네는 인사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 석재는 나지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쉬어볼까 한다. 달빛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으며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돌아 마침내 그의 40년간의 전쟁은 그곳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한 남자의 싸움은 마침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싸웠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고 그 침묵이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고통이 되었다는 한 인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정의는 늦게 찾아올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어두운 시간도 가장 깊은 상처도 단 한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빛을 보게 된다는 것.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이 남자의 마지막 걸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느낀 점 혹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모든 댓글 정말 한 분 한 분 제가 직접 읽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